7번 담보 목적의 이전. 말 그대로 담보로 이전합니다. 양도담보라고 하든 채무담보라고 하든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것 양도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권리 이전이 아니고 담보로 이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뒷말이 필요해. 이전하였다가 그 뒤에 다음에 내가 채무를 이행했다. 채무를 변제하여서 이행하여서 다시 담보로 맡겨두었던 것이 제자리로 환원되었다. 양도 아니죠. 당연히 양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됩니다. 전당포에 가서 시계 맡기고 돈 빌렸다. 담보로 맡긴 거지 실제 권리 이전 아니잖아. 그렇죠. 다음에 돈을 갚고서 시계를 찾아왔다. 양도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렇게 하여 내가 맡겨두었던 그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버렸다.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가 되죠. 그 양도가 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 안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였다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내가 맡겨두었던 그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이 된다면 그때는 실질과 이전되면서 양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요놈만 가지고도 요거 양도냐고 이래 문제 꽤 많고 아니면 뒷말을 끌고 나오면서 양도인가 아닌가 묻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 29회 시험 때 양도에 해당하는 것 정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양도담보로 이전하였다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변제에 충당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오케이. 요놈이 정답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 8번 환지 채비지 담보 목적 했고 공유물 분할도 했고 6번, 7번, 8번 환지 채비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사업 등을 할 때 환지와 채비지 또는 보류지, 환지, 보류지 우리 법에는 환지, 채비지, 보류지 나올 때 양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환지 원칙은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원칙은 양도가 아닙니다. 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지, 원래 있던 토지에 가름하여 환지, 되돌려받은 겁니다. 되돌려받은 땅이지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에 말하지 않습니다. 환지는 원칙은 양도 아니다. 특히 환지로 인하여 환지 처분을 해서 지번이 바뀌었다, 지목이 바뀌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단골지문이야. 단골지문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바뀌거나 지목이 바뀌거나 모두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회 시험 때도 환지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양도 맞냐고 양도 아닙니다. 환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원래 있던 부동산에 가름하여 다른 부동산으로 되돌려받은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면 양도가 된다? 알잖아요. 환지 받을 때 우리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보다 증가돼서 정환지 되는 경우도 있고 가만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정환지는 환지 거래가 증가되면 다음에 청산금을 부담해야 되잖아. 돈을 내야 되잖아. 그건 새로운 취득입니다. 돈 내고 증가한 만큼 취득하는 거고 대신 가만지, 환지 권리가 감소됩니다. 감소가 되면 청산금을 부담하잖아. 그리고 그 말은 통상 수령하잖아. 돈을 받고 주던 만큼을 되팔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가 되는 거예요. 환지, 채비지, 보류지 가운데서 양도는 오직 환지 권리의 감소, 가만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말 외에는 다른 것은 양도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채비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양도 아니다 이렇게 양도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환지, 채비지, 보류지 안에서는 양도는 오직 환지 권리의 감소 딱 하나밖에 없고 요 놈은 절대 말하지 말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우리 교재 쭉 살펴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쭉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소유권의 환원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면 됩니다. 소유권의 환원 9번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어떻게 환원되는가 하니까 첫째 신탁에 따른 이전, 신탁에 의한 이전,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죠. 그렇죠? 신탁은 믿고 맡긴 거지 진짜 준 게 아니잖아. 형식적 이전이지 양도 아닙니다. 단 이때 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이룬 신탁이든 명의 신탁이든 관계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신탁은 다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전하였다가 이전하였던 그 부동산의 신탁 해지로 다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역시 양도 아니죠. 맡겨두었던 것을 되찾아오는 거지 양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것이든 양쪽 다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또다시 매매 원인 무효. 자, 매매 원인 무효로 인하여 무효의 소송에 따라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이 다시 환원되었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매매 원인 무효가 된 겁니다.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매매로 이전하였다가 다음에 소유권의 환원 돌아옵니다. 왜 돌아온다고? 환원되는 이유가 요 매매가 원인 무효가 되었다는 거죠.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 무효는 효력이 없다. 법률행위에 효력이 없다.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다. 소급하여 무효다. 그럼 처음부터 이 매매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던 겁니다. 그렇게 하여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원래 권리를 되찾아오는 거지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 양반이 환원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다시 매매로 팔아봐. 이렇게 양도하면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의 가액. 취득일이 언제인가? 무효 판결 받았을 때, 환원 받았을 때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언제 취득했냐?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신 원인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여 법적인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양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이 적법하게 성립되어서 적법하게 성립되어 넘어갔던 것이 자기들 간의 계약 해제에 의해서 돌아올 때는 또 다른 취득, 또 다른 양도라고 합니다. 혹시나 시험에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해도 적법하게 성립되었던 계약이 이래 시작하면 그때는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양도, 또 다른 취득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우리 교재도 686쪽에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수용, 대물 변제, 부담 보증료, 그다음 기타 뒷장에 적법하게 성립되었던 것이 돌아올 때는 또 다른 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경매, 임의경매 등 강제경매 등 공경매는 양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4번 688쪽 기타 양도의 4번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했다가 만기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다시 처분하거나 하면 양도가 된다고 이야기도 했고, 5번 공유물 분할할 때 지분이 변경된다. 변경되면서 지분이 감수되면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양도로 보지 않는 것에 환지, 채비지, 보류지, 거기도 환지로 인하여 지분 바뀌거나 지목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된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단 거기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고로 환지받은 토지, 채비지, 보류지를 양도한다. 환지받은 것은 양도하지만 환지받은 걸 타인에게 팔면 양도가 되는 거 맞잖아. 그렇죠? 여기는 보이지 않아도 딱 여기서 항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가만지가 나오기 때문에 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밑에 나오는 뭐 교환에 관한 부분도 있고, 뒷장 양도담보, 4번 공유물 분할, 단 이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지분이 변동되기 시작하면 양도가 될 수도 있고, 이혼에 의한 내용으로서 분할 재산, 이혼했던 재산보다는 양도 아니다. 이혼 위자료는 양도가 되지만 소유권의 환원도 설명을 드렸고, 뭐 이런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 그렇죠. 대신 691쪽 4번 앞에 취득할 때 배웠던 거, 배우자 직계 좀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양도 아니라고 했죠. 양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정료로 추정합니다. 정료로 추정한다. 정료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면 뒤집을 수도 있잖아. 그러므로 배우자 간의 양도는 언제나 양도 아니다. 언제나 정료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양청유로 추정된다는 거지. 그 대가지급의 사실을 입증한다면 취득세 비었습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성한 부동산 거래라 해도 공경매로 아니면 파산 선고로 대가지급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거나 아니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럴 때는 양도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부담부 증여도 앞에 원래 채무는 양도, 이를 뺀 나머지는 증여지만 배우자 직계 좀비수간의 부담부 증여가 되면 요 채무 양도란 부분도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니까 전체가 다 증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거의 뭐 시험에 99%는 방금 했던 요 10가지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뒷장 넘겨서 692쪽에 보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우애 양도, 이건 뒷장에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오니까 그때 내용을 보시면 될 거고, 693쪽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 언제 양도하고 언제 취득했는가 알아야 되겠죠. 왜? 양도일의 가액에 취득일의 가액을 빼니까 양도일이 언젠가 취득일이 언젠가를 알아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우리 앞에 배웠던 양도소득 대상인지 아닌지, 양도인가 아닌가, 그놈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얘는 한번 출제하고 나면 보통 3, 4년 정도 건너뛰어서 한 번씩 내고 이런 편들이라서 최근에 한번 29회 시험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31회 때 또 낼까? 제가 볼 때 그만큼 확률상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종종 나왔던 부분이라서 양도소득세 양도일 취득이라 할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있어. 뭐 계약상 잔금,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취득일과 헷갈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취득세는 유상승계 취득,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할 때 취득세는 뭘로 하더라?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일, 국수공판법 기억나죠? 국가 등으로부터 또는 수입에 따라서 공매로 판결, 법인장부, 그때는 사실잔금일 이렇게 하지만 양도소득 누구하고 거래를 하든 계약상 잔금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잔금일 이전에 실질잔금을 하든 계약상 잔금 이후에 실질잔금을 하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로 하지 계약상 잔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문제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 요 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중개업을 하셔도 거의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 요거 쓰는 거지 다른 거 잘 써먹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 원칙은 뭘까? 방금 했던 거 원칙. 요거 계약상 잔금은 절대 쓰지 않잖아. 우리 매매했을 때 언제 권리를 취득했을까? 언제 권리가 이전됐을까 하면 딱 세 개밖에 없어 원래. 계약상 잔금, 실질 잔금, 등기 등록일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잔금 절대 쓰지 않잖아. 남은 두 개밖에 없네. 실질 잔금과 등기 등록. 원칙을 등기 등록 이렇게 삼지 않습니다. 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권리가 이전되면 양도가 되거든. 그래서 실질 잔금입니다. 이를 우리 보면 대금 청산일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모든 대금, 모든 잔금이 청산된 날을 의미한다. 원칙은 실질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일입니다. 이를 조금 응용해서 만약 요 대금을 음으로 받았다. 음으로 받으면 음을 주고받은 날 모든 잔금이 청산된다? 아니죠. 음이 부도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 음으로 받았다면 음의 결제일 이렇게 할 거고 요 매매가 특수한 매매로 공매, 경매다? 그럴 때는 대금 모든 잔금 청산일을 경매 대금의 완납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또 대금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 취득하고자 한다. 을이 취득하고자 하는데 갑이 안 판답니다. 왜?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많아서 내가 팔기 싫답니다. 그래서 을이 꼭 취득하고 싶어서 좋아. 당신이 내어야 할 양도소득세
그에 따른 부가세가 나온다면 부가세까지를 양수자가 취득하는 사람이 다 부담하기로 내가 떠안을게 이렇게 하여서 만약 거래를 했다면 대금 청산일 할 때 그 대금은 원래의 대금을 의미하는 건지 세금까지를 포함한 요 대금까지를 다 청산한다를 의미하는 건지 가끔 묻습니다. 우리 법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요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요 세금을 제외한 원래의 대금 그것의 청산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재 보셔도 693조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 원칙은 대금 청산일. 단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액은 제외한 원래의 대금 그것의 청산일 이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원칙은 이제 대금 청산일 남아있는 건 등기등록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등기등록의 접수일, 주식이라면 주주명부의 이름을 바꾸는 명의개서일 이렇게 할 거고 어떤 경우 뻔합니다. 대금 청산일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또 대금 청산일 이전에 등기등록하고 있다. 이럴 때는 등기등록의 접수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틀리게 되면 어떻게 낸다? 틀리게 되면 꼭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산자금을 양도취득일로 하고 이래가면 안 돼. 또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는 계약상장금일로 하고 이렇게 말하면 취득세를 배웠던 기억이 제일 강렬하거든. 실제 제일 앞에 배우는 게 제일 강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계약상장금 따라가는 경우인데 절대 따라가지 말 것. 원칙은 실질잔금. 거기 아니면 모조리 등기등록 접수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 보니까 2번 특수한 경우로서 장기할부 나오죠. 장기할부. 네, 장기할부 매매 요놈과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695쪽에 나와 있는 5번 수용 같이 보면 됩니다. 수용. 장기할부와 수용, 장수에 관한 부분 요 내용은 같이 보시면 돼. 왜? 장기할부는 할부인데 장기입니다. 최초의 할부금 지급일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한 날까지가 1년 이상이 되는 것을 장기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에는 일반적인 할부는 3개월 이상이면서 1년 미만까지를 할부 판매 그리고 할부가 1년이 넘어가면 장기할부 판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과 왜 함께 보냐고? 얘들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언제를 양도일 취득일로 할 건가? 그러면보다도 요놈과 또는 요놈 가운데서 빠른 날로 한다. 세 가지 가운데서 빠른 날로 한다. 이게부터 먼저 기억해야 돼. 내용 자체를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세 가지 가운데서 빠른 날로 하고 있다는 사실. 장기할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요하는 이런 자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등기를 요하지 않은 자산은 인도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실질 사용 수익일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수용은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 말들은 다음에 보셔도 돼. 지금은 뭔지는 몰라도 셋 중에 빠른 날로 하고 있더라. 이렇게만 알아도 문제 푸는 지장 없습니다. 근래 나왔던 문제 가운데 다음 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해서 정답이 수용에 관한 것은 사업인정 고시일로 한다. 틀렸다. 정답. 셋 중에 빠른 날로 하고 있다. 이거 말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29회 시험 때 장기할부 물으면서 셋 중에 빠른 날로 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은 뭔지는 몰라도 셋 중에 빠른 날로 하고 있다는 것부터 먼저 머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도록. 그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나오죠. 건축물. 신축한 건축물.
이건 취득일을 알고자 합니다. 취득일을 알고자 언제 취득하는 건가? 이번에 신축하는 거잖아. 신축하는 거라서 양도는 아니잖아. 그럼 신축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팔았을 때 양도 1호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이 언젠가를 알려고 합니다. 취득일이 언젠가. 그럼 이 건축물은 아무런 말 없이 건축을 물으면 항상 무슨 법에 따른 건축이다? 건축법상 건축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건축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앞에 그 말을 적어줘요. 근데 그런 말 없이 건축물에 건축 물으면 이건 항상 건축법상 이루어지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허가받은 것 원칙은 우리 건축부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준다고 하잖아.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 할 때도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원칙 말면 돼. 하지만 우리 건축법 시간에 배웠죠. 건축은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단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받기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실질 썼다면 실질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 무엇을 하였다 이렇게 문장 나오면 그 이전에 하였다고 하는 요 날을 그대로 예외적인 취득일. 그 사용 승인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 받은 경우 우리 모르면 임사용 승인 받은 날로 하고 사용 승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모르면 사실상 사용했다는 그 날로 하고 이러면 됩니다. 여러 개가 있다면 제일 빠른 날로 하면 될 거고 이걸 원칙만 기억을 하고 요 날 이전에 하면 그 전에 했다는 날을 예외적인 취득일 이렇게 삼으면 돼. 무허가는 그렇죠. 무허가는 언제나 사실상 사용이 됩니다. 사실상 사용일. 그렇겠죠? 무허가잖아. 허가 안 받고 지은 건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먼저 실질 사용합니다. 근데 그 뒤에 가서 사실상 이후에 만약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래도 봐요. 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해도 사용 승인 이전에 이미 사실 사용했다면 사실 사용일이잖아. 여기도 뒤에 가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해도 이미 사용 승인 이전에 이미 사실 사용했기 때문에 언제나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하죠. 취득세 아마 작년 문제 내면서 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이후에 사용 승인 받았다면 사용 승인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용 승인 이전에 이미 사실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일. 취득세나 똑같이 이놈들은 단 허가받은 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상속과 증여. 상속과 증여. 이것도 그렇죠. 우리 상속 증여 양도 아니잖아. 양도 유상 이전의 양도지. 이거 양도 아닙니다. 근데 왜 나온다고? 이 역시도 취득일을 알고자 합니다. 취득일을 상속받은 걸 다음에 타인에게 양도하잖아. 증여받은 걸 타인에게 팔잖아. 그럼 양도일의가액에 마이너스 언제 취득하는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상속 개시. 상속은 어떤 조세를 하든 다 상속 개시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취득세 문제 나오든 양도가 나오든 상속 개시일이야. 단 증여는 조금 주의해서 앞에 배웠던 거 복습. 증여는 취득세 할 때는 언제가 취득이 되는가? 계약이 됩니다. 계약일. 취득세는 계약한 날을 취득일로 삼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은 사실상 그 권리를 증여받은 날. 실제로 권리를 증여받은 이 날을 취득일로 한다. 왜 차이 두냐고?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취득하면 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입장에서는 취득은 과거 시점입니다.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양도세는 실제로 그 권리를 증여받았을 때를 취득하는 날 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나 아무런 말 없이 등기를 취득일로 하고 이래가지 않도록 그 증여는 조금 주의해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점유로 인하여 시효 취득한 부동산, 점유에 따라 시효 취득한 부동산. 역시 종종 나오는 지문이네.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기간이 몇 년이더라? 기간이 20년이죠. 부동산은 등기하고 10년, 점유에 따른 20년, 20년에 이렇게 해서 시효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시효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아니죠. 등기 청구권 생기지. 등기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음에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양도일의가에게 이것도 취득일이 언젠가를 묻는 거야. 언제 취득한 건가? 그래 묻는데 등기 접수일이다. 시효 만료일이다. 이래 말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죠. 왜? 만약 이날을 취득일로 삼아버리면 시효가 만료가 되고 그 다음날 쫓아가서 등기 접수하고 한 달 뒤에 팔아버리면 한 달 사이에 지가 오르면 얼마나 오를 거라고 그렇죠. 그럼 20년 동안은 모든 사용 수익은 자기가 다 가져가 놓고는 나는 저기가는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있지. 우리 민법상에 이 경우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그래서 소급하여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이날을 취득일로 한다. 점유를 하여 시효 취득한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이날을 취득일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 나오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것. 이거는 빤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분양받았다. 분양받아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보통 6차 중도가 냅니다. 근데 마지막 잔금, 대금은 다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아파트가 완성되었다. 이걸 다음에 팔았을 때 취득일을 대금 청산일 이래버리면 3, 4개월 동안은 그 아파트 이용도 못 해보고 그 기간만큼의 차익도 세금 납부하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대금은 다 지급했지만 아직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되었을 때 확정되었을 때 취득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7번 환지. 요 역시도 종종 나오는 지문이야. 환지. 아무런 전제 없이 환지 물으면 제가 뭐라 했죠? 원래 있던 부동산을 가려 가름해서 되돌려받은 겁니다.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환지는. 그래서 원칙은 언제 취득했냐? 환지 받기 전에 원래 있던 부동산.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을 말을 해야 됩니다. 환지 받기 전에 원래 있던 부동산의 취득을 말을 해야 돼. 단 예외적으로 알잖아. 정한지, 감한지, 환지로 인하여 증가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 요 놈은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잖아, 그렇죠? 반드시 환지로 인하여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요 부분을 물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그 다음 날, 이날을 양도 취득일로 한다. 틀리게 내면 29에는 맞는 내용을 했지만 그 전에 틀리긴 했을 때는 아무런 말 없이 환지받은 부동산은 환지 처분 공고의 그 다음 날을 양도 취득일로 하며 이래가면 안 됩니다. 아무런 전제 없이 환지 물으면 환지 받기 전 원래 있던 부동산의 취득을 말하고 반드시 증가되고 감소된 걸 물을 때만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요 정도 가지고 냅니다. 요 정도 가지고. 뭐 특정 주식 몰라도 돼. 구분도 크게 신경 써도 괜찮습니다. 대신 696조 취득시기의 의제, 취득시기의 의제, 요 놈은 이제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취득시기의 의제는 진짜 자주는 아니고 진짜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한번 나옵니다. 간단하게 취득시기의 의제부터. 요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오랜 기간, 진짜 장기간 보유한 부분입니다. 1980년도, 1980년도. 우리 81년까지는, 81년까지는 옛날에 대학 들어갈 때 예비고사 쳤습니다. 예비고사. 먼저 예비고사 치고
그다음에 그 예비고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고사를 칠 때는 자기가 먼저 대학에 내가 이 학교에 가겠다 원서를 내고 그 학교 가서 본고사를 시험 쳐서 합격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82년도부터는 학력고사 시대로 바뀌면서 예비고사가 없어지면서 먼저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내는 선시험 후지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제도가 바뀌니까 점수가 내가 예를 들어 340점 만점이었는데 340점에 한 300점 나왔다. 서울대 법대를 내면 될까 안 될까? 불안하거든. 제도 자체니까 지금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피해서 서울대 경영학과나 등등등 이래가면서 아마 82년도가 전국의 대부분의 법학과들이 다 미달됐습니다. 서울대 법대도 그 당시 미달돼가지고 340점 만점에 몇 점이 들어갔더라? 182점인가? 그 양반도 다. 진짜 100점 만점 50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 그 당시 6명이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6명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졸업할 때는 4명은 졸업했더라고. 2명은 졸업 못하고 그만두든지 하면 학사경고로 잘려붙고 2명은 끝까지 졸업을 다 했더라고.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서울대는 최저 학력 기준을 집어넣어서 전체 점수 가운데 적어도 몇 점까지 나와야 원서를 낼 수 있다. 그런 제도를 아마 신설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당시부터 보통 일반적 대학들이 얼마의 돈을 받았나? 입학금하고 50만 원인가 받았어요. 50만 원 중. 요즘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2020년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 서울대 말고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지금 한 500만 원, 600만 원 가져갈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쉽게 합시다. 그럼 그 당시 50만 원이라는 돈을 냈는데 지금 500만 원인데 명목상은 10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따진다면 이 돈이나 이 돈의 화폐 가치는 똑같잖아. 그죠? 그 명목적으로 올랐지만 실질 가치는 똑같은 거야. 그럼 이 당시에 내가 평당 50만 원 주고 토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가진 토지를 지금 몇 년 지나서 40년 지난 상태에서 이번에 평당 500만 원에 이 토지를 양도했다. 명목적으로 보면 와, 떼돈 벌었네. 50만 원에 사서 500만 원 팔았으니까 10배를 벌었네. 근데 그동안에 물가 상승 따지면 번 게 아니고 손실을 본 겁니다. 기회비용 치면 엄청나게 오히려 손해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본 취득한 지 오래되는 부동산 등은 원래 당초 취득한 인하를 취득일로 하지 않고 취득일을 조정하여 인하를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몇 년? 85년도. 이렇게 맙시다. 85년 1월 1일 요 날 이전에 취득한 것은 모두 인하를 취득일로 합니다. 법에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년 1월 1일 취득일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8년 1월 1일 한 다음 요 날 이전에 취득한 것은 이날의 취득일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물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86년 1월 1일 기준도 있지만 역시 주식을 물을 일 없으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은 모두 요 날 이전에 취득한 것은 이날을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요놈까지야 이야기였고 우리 교재 696쪽에는 밑에 기타 쭉 나오지만 참고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해서 2번 대금을 받았다. 음의 교부이라고 음의 결제일. 그 다음 5번 경매 등으로 했다. 경매 대금의 완납일. 이렇게 하고 3번 재개발 재건축한 것. 이건 뒤에 가서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나오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것은 언제가 취득일인가? 재개발 재건축하기 이전 원래 있던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 삼습니다. 그럼 우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내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되거든. 그때 보유기간 따질 때 재건축하고 재개발한 집에 보유기간 물으면 재건축, 재개발하기 이전 원래 있던 그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보유기간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재개발, 재건축하기 이전 원래 있던 부동산의 취득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 내용까지를 보시면 될 거고, 그 697쪽에 보니까 29회 시험 때 다음 양도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허가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은 추후 사용 승인, 임사용 승인 받은 날 아니죠. 허가 받지 않고 지은 것은 뒤에 가서 사실상 이미 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사용 승인 이전에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언제나 사실상 사용일 사용해야 됩니다. 2번 장기할부가 뭔지 몰라도 셋 중에 빠른 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 중 빠른 날로 한다. 3번 대금 청산하기 이전에 등기 등록했다면 등기 등록 접수일. 4번 상속은 상속 개시일. 5번 환지 나오죠. 환지로 인하여 토지 면적이 뭐됐다? 증가됐답니다. 그럼 환지는 아부로 말해서 환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이지만 환지로 인하여 증가되고 감시된 걸 물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그 다음 날. 오케이. 1번의 정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렵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뭐 이해 반 그리고 뭐 암기판 이런 성격이라서 꼭 알아야 되겠죠. 자, 699쪽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의 과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698쪽 보면 세액 산출 과정 나오고 있죠. 그 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세액을 산출한다. 양도소득세 세액 산출은 양도가액, 양도한 금액, 여기다가 마이너스 필요경비라는 걸 뺍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이렇게 하여 구한 것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차익.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고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량이 있고 자본적 지출액 거기다 플러스 양도비가 있습니다. 양도비. 요 세 가지를 합쳐 뭐라고 한다? 필요경비. 뭐 할 때 필요했던 경비? 이번에 양도하는 요 자산을 처음에 취득할 때 필요했던 경비. 취득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필요했던 경비. 그리고 요번에 이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했던 경비. 양도가액에서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빼고 이걸로 끝나는 줄 알고 굉장히 많아. 그게 아니고 취득할 때 필요했던 경비, 보유할 때 필요했던 경비, 양도할 때 필요했던 경비 세 가지를 합쳐 필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험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실거래가액으로 한다면 내가 취득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을 썼다면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양도차익 구합니다. 양도차익. 근데 양도차익은 봐요. 내가 1억에 취득했던 토지였다. 1억에 취득한 토지를 이번에 5억에 팔았다. 돈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많이 벌은 것처럼 보이죠. 1억에 사서 5억에 파니까 와, 떼돈 벌었다. 아니잖아, 그렇죠? 만약 한 2년 전에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으면 또 떼돈 벌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1억에 샀던 건데 지금 와서 요 놈을 5억에 판다. 그럼 20년 동안 5배? 아니잖아, 그렇죠? 그 양도 차익은 명목소득입니다. 명목소득이야. 실질소득이 아니고 명목소득이라는 거지. 명목소득은 말 그대로 명목적 소득입니다. 단순히 1억에 샀다, 5억에 팔았다, 차익이 4억이다. 이건 명목소득입니다. 그럼 이 명목소득을 실질소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랜 기간 보유했다면 보유한 기간만큼의 물가 상승을 빼줘야 됩니다. 이게 장기보유 공제입니다. 물가 상승 공제라는 거지. 적어도 보유한 지, 취득한 지 3년 이상 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보유한 기간의 만큼에 대한 물가 상승을 빼줍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을 빼서 실질 소득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그 자산을 양도하여서 발생한 소득이란 뜻이야. 명목소득에서 물가 상승을 빼서 실질 소득을 구하는 겁니다.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기본공제 빼줍니다. 기본공제는 일종의 기초공제에다가 인적공제의 성격을 빼준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 그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됩니다. 양도와 퇴직소득을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종합소득 합산합니다. 근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기초공제가 있다. 연말정산할 때. 그다음 배우자 공제 있다. 자녀 공제 있다. 근로자 공제 있다. 장애자 공제 있다. 각종 인적 물적 공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기초적으로 빼주는 게 단 하나도 없다면 소득 간의 과세 불평등 문제가 생겨. 그거는 양도소득에 대한 일종의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의 성격입니다. 그럼 양도할 때마다 빼준다? 아니겠죠. 우리 일반적인 근로소득도 배우자 공제 1월 달에 월급 받았다 배우자 공제, 2월 달에 월급 받았다 배우자 공제 이거 아니잖아요. 연말 정산할 때 딱 한 번만 배우자 공제 이렇게 빼는 거지. 그래서 기본공제도 양도시마다 공제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얼마 이렇게 공제합니다. 우리 앞에 1교시 때 배웠던 거 있죠. 기본공제,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등에 관한 요 내용에 1년에 250, 주시던 출자 지분에 대해서 250, 파생 상품에 대해서 250, 요 소득별로 나누어 각각 1년에 250만 원 공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과세 표준이야. 여기에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순서부터 제대로 보실 것, 무엇에서 무엇을 차감하면 무엇이 나오는지 그 순서, 용어부터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최근 나왔던 시험 지문에 이런 문제도 있어. 다음, 양도소득의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걸 찾아보라고. 이걸 줄인다? 이걸 줄이면 뭐 하면 돼요? 경비를 빼고 장기보유 빼고 규문제 빼고 얘들을 빼면 뺄수록 점점 과표는 줄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문제가 취득가액 1번 취득가액, 2번 자본 지출액, 3번 창기부 특별공제, 4번 기본공제, 5번 산출세계에서 공제하는 요 분을 끌고 온 거야. 감면세계 공제. 감면은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그 세금에 50% 감해주겠다. 산출한 세금을 얼마나 감해주겠다. 감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에 옛날에 다음 그 순서가 바르게 된 걸 찾아내서 양도가의 양도 차이, 양도소득금액 과세 표준 이렇게 된 문제도 있고 공제되는 순서를 가지고 물은 적도 있고 29회인가 시험에는 이거 문제 29회 시험 때 봐요.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부동산을 미등기로 팔면 세율이 70%입니다. 미등기로 팔면 세율이 70%야. 근데 미등기로 팔면 산출세액의 70%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산출세액의 70% 곱하는 게 아니잖아. 과세 표준에 70%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했는데 산출세액의 70% 이러니까 대부분이 맞다고 그렇지 미등기는 70%지 이것만 보고 문제 풀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수치가 어디에 적용되는 수치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항상 기본적으로 딱 기본 요령도 꼭 봅니다.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순서와 관련된 거. 자, 이렇게 구하되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양도 차익의 계산 나오죠.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실제 거래가액을 할 거고 그리고 필요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을 만약 기준시켜한다 실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기준시가를 가져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양도가액, 원칙은 실거래가액인데 그럼 예외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답니다.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가 없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진짜 금액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없다. 아니면 계약서라든지 증빙자료 등등이 분실되었다.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누가 봐도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럴 때는 추계 결정합니다. 추계, 미루어 개선하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밀추자를 씁니다. 미루어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하여서 결정하거나 경정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뭘 적용시켜서 추계하는지 추계 결정에 순서가 있어. 순서. 반드시 요 순서에 따라 추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질 확인 699쪽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자와 양수 간에 실제로 거래하는 가액으로 하고 동그라미 양가로 2번 토지금을 일괄 양도했을 때 요거는 뭐냐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팔았습니다. 한꺼번에. 근데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부동산이거든. 그래서 신고할 때는 토지의 양도가는 얼마고 건물의 양도가는 얼마고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토지금을 일괄해서 팔았기 때문에 일괄 양도한 금액에 양도 토지와 건물의 금액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일괄 양도한 요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각의 금액을 정하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요건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 추계조사,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그 밖에 증빙서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기억에 어떤 의미냐니까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분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미연에 누가 봐도 거짓이다,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이럴 때 합니다. 그럼 순서 방금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나오는데 순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다릅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자면 매감 환기를 씁니다. 매감 환기. 매감 환기라고 해서 매는 매매 사례가액입니다. 매매 사례가액. 매매 사례가를 적용시켰다는 이야기지. 취득할 때 얼마에 취득했다?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법은 당신이 취득한 요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앞뒤로 3개월 기준. 요 기준에 딱 앞뒤로 3개월 요 기간 안에 당신이 취득한 요 자산과 동일하거나 같은 것이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 사례가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용시키겠답니다. 그때 걸려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외에 상가라는 것은 거리 위치가 한꺼번에 틀리고 용도 다르고 구조 다르고 면적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매매 사례가라는 게 없어. 매매 사례가 나오는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위치에 같은 구조로 그리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 안에 합니다. 단 그럼 매매 사례가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해서만 취득일에 가장 가까이 접근의 나라의 가액을 가지고 삼으면 됩니다. 매매 사례가. 그 다음 두 번째 감정가. 매매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역시 당신이 취득한 요날 전후 3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업부터 감정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적용하겠다. 사실 원래 개정된 건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업부터 감정받았을 때 둘 이상의 실제 우리가 아파트 대출을 받거나 이럴 때 뭐 어느 정도 둘 이상의 감정기관 들어오지 않거든. 보통 한 개 감정기관은 많이 하지. 그래서 원래부터는 둘 이상이 아니고 그냥 감정기관부터 감정받은 금액이 있다면 감정금액으로 하겠다. 근데 매매 사례카드 나오지 않고 감정카드 없다? 세 번째 환산가액이죠. 환산가액. 보통 일반 실무 속에서는 거의 매매 환산가 씁니다. 실제 가액이 확인 안 되면 환산가를 대부분 씁니다. 환산가는 그 당시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취득가를 환산해낸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양도 취득가액이 확인 안 된다니까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실제 양도가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오지 않잖아. 그렇죠. 매년마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하잖아.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등이거든. 매년 공시합니다. 기준시가를 보면 그 당시 실질 금액이 얼마다는 건 대충 사실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양도할 때 기준시가가 이 금액이었는데 실질 양도가가 이 금액이네. 그럼 취득할 때 기준시가 이 금액이었다면 실질 취득가는 이 금액이겠네. 이게 추계조산 추계한 환산 취득가입니다. 이게 환산 취득가. 요거 아마 25회인가 26회 등등에서 계산 문제 출제할 때 이거 모르면 계산 문제 풀 수 없는 이런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나오면 뭐 할 수 없지만 나왔을 때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일단 실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하니까 취득대 기준시가 이 금액이면 실질 취득가 이 금액이 있구나. 환산하는 금액이 있다. 요 금액까지는 실질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실거래가액으로. 근데 이렇게 실거래가액을 찾으려고 노력까지 해도 도저히 실거래로 보이는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기준시가. 매감 환기의 순서로 하지. 근데 양도가액이 확인되잖아. 매감기로 합니다. 매감기. 여기는 환산가가 없어. 매매 사례가, 감정가 또는 기준시가 이리 쓰지 환산가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요 추계 결정의 순서를 묻는 문제 꽤 많습니다. 추계전 묻는 문제 꽤 많아 생각보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셔도 701쪽에 예제 24의 문제 나오죠. 추계 조사하여 양도소득 세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라고. 그리고 5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꾸로잖아.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어도 양도할 때는 추계가 환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했지. 위에 있는 말들도 전부 어떤 경우에 추계하는지, 그 다음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의 순서로 추계한다. 오케이. 매매 사례가는 전후 3개월 안에, 감정가는 전후 2개월 안에, 3개월 안에. 4번은 지금은 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둘 이상이 아니고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해 감정된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본다면 4번도 바라지 않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의미는 그거야. 매매 사례가가 뭘까? 감정가가 뭘까? 순서가 뭘까? 그리고 환산가 어디 적용될까? 이런 영화도 됩니다. 그 이전에도 요 순서를 틀리게 정답 삼은 것만 해도 두세 번씩 되니까 반드시 추계할 때 매감 환기, 양도가액 확인된 매감기, 교재 700쪽 제일 밑에 미니 강의에서 추계 결정 시 가액에 적용해서 양도가액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딱 이렇게 별표 쳐서 이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그럼 잠시 후에 실거래가액으로 한다면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리고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추계한 금액으로 한다면 어떻게 계산할 건지, 양도 차익의 계산
그 내용부터 내용 보겠습니다.